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중국 대륙과 맞닿아 있던 수많은 민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유독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와 정체성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흉노와 선비, 거란과 탕구트. 한때 이들은 중국 왕조와 맞서 싸우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들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고 어떤 민족은 독자적인 문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대부분 독립된 국가나 정치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단순히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한반도 역시 수많은 전쟁에서 패했고 국토가 짓밟힌 적도 있었으며 왕이 적국 앞에서 항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다시 일어났고 이름과 언어와 문화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거대한 제국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반도를 삼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삼키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오랜 분열을 끝내고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고구려를 향해 엄청난 규모의 원정군을 동원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록에는 113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후방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대 전쟁의 병력 숫자는 과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연구 역시 이 숫자를 소개하면서 실제 전쟁의 핵심 무대가 요서와 요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나라가 고구려 정복을 국가의 사활을 건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원정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동의 성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보급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고구려군은 거대한 수나라 군대와 정면으로 모든 것을 걸고 맞붙기보다 적의 이동과 보급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전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살수에서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전통 기록에는 수나라 별동대 수십만 명이 크게 패했고 극소수만 살아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수대첩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온 바로 그 전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거대한 군대가 반드시 강한 군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대가 커질수록 먹여 살려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이동해야 할 물자도 늘어나며 보급선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쌓은 땅은 대규모 군대가 마음껏 움직이기에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한반도와 그 북쪽의 전장은 거대한 제국의 힘을 그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산과 강, 성곽과 좁은 통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숫자를 한꺼번에 전투력으로 바꿀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원인을 살수대첩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나라의 멸망에는 무리한 토목사업과 대규모 전쟁, 내부 정치와 반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의 전쟁이 수나라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사라진 뒤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합니다. 당나라입니다. 당태종 역시 고구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당나라의 군대도 고구려의 성곽과 방어망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안시성에서 당군의 진격은 장기간 멈춰섰고 결국 당태종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후대에는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화살에 눈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사에서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도 고구려를 단번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강력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답은 땅입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습니다. 산과 계곡은 군대의 이동을 제한하고 좁은 통로는 대규모 병력의 장점을 줄입니다. 여기에 산성이 더해집니다. 침략군이 성 하나를 포위하면 그 뒤에 또 다른 성이 나타납니다. 한 곳을 점령했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고 주둔군을 남겨야 하며 후방의 안전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침략군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때로 적군의 칼이 아니라 굶주림과 피로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지형이 가진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은 나라는 한반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험한 지형을 가지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들은 많았습니다. 거란도 강했습니다. 요 나라는 송나라와 맞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군림했고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서하 역시 탕구투족이 세운 독립국가로서 독자적인 문자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결국 몽골의 정복을 거치면서 정치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지형과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힘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복당한 민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독립을 이뤘다고 해서 문화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복 이후에도 자기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중국 왕조의 직접적인 지배와 강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세기 무렵 독립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이어갔습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한반도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했고 고려가 등장했으며 다시 조선이 이어졌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국경도 변했습니다. 정치체제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정치 공동체라는 의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극적으로 시험받은 순간이 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부분을 뒤흔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몽골군이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고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몽골군을 군사적으로 압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전투에서 패했고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결국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간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몽골과의 강화를 선택한 뒤에도 삼별초는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지만 국가와 왕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국가의 생존은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패배한 뒤에도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비밀에 도달합니다. 국제정치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가 되면 상황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특히 병자호란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청군은 조선을 공격했고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조선을 중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이 강해서도 아니고 청나라가 조선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직접 지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고 행정을 관리해야 하며 반발을 통제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왕조를 그대로 두면서 외교적 복속과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선과 청의 관계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단순히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동쪽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연결되는 전략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한 것도 단순한 의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일본군이 요동과 중국 본토로 진출할 가능성을 명나라가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는 때로는 방패였습니다. 삼키는 것보다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중국의 거대한 제국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을까요? 이제 답이 보입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지형이었습니다. 산과 강, 성곽과 긴 보급선은 대륙의 대군이 가진 숫자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생존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국가를 다시 세우고 정치 공동체를 이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외세의 압력을 받아도 자신들이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제정치였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중국의 여러 왕조에게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 독립된 국가로 두고 외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살아남은 이유를 단순히 강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고, 정복하더라도 관리 비용이 큰 땅이었으며, 동시에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주변 강대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 위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는 결국 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떠나면 빈 산이 됩니다. 강이 아무리 깊어도 국가가 무너지면 국경은 바뀝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성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힘입니다. 고구려가 사라지고 신라가 등장했습니다. 신라가 사라지고 고려가 등장했습니다.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등장했습니다. 왕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와 공동체를 이어가려는 힘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강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우리가 패배한 순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훨씬 깊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외교적 타협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백 년을 넘어 천년을 넘어 공동체를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가 살아남은 가장 큰 비밀은 거대한 성벽도 수십만 대군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군대는 패할 수 있습니다. 왕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다라는 기억이 이어진다면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부르는 나라의 이름,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에 대한 기억은 그냥 저절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대가 전쟁과 침략과 굴욕과 혼란을 지나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형이라는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를 다시 세우는 정치적 생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을 잊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제국들은 때때로 직접 지배보다 독립된 조선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서로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수많은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진짜 미스터리는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한반도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수없이 패하고 흔들리면서도 왜 끝내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마지막 장소는 거대한 제국의 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같은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수많은 왕조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수천 년 역사가 남긴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를 지켜낸 가장 결정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험준한 지형이라는 갑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을까요? 혹은 그 두 가지를 이용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남았던 정치적 지혜였을까요? 역사는 하나의 답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곁에서 살아남는 힘은 단순히 강한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버텨야 하며, 때로는 물러서야 하고, 때로는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끝내 자신들의 이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